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은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에서는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이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 혹은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엘프의 이준범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코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 친절한 마홍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그런데 좀 이더리움 얘기하면은 좀 화가 먼저 나요. 화가 먼저 나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의 진솔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을 여러분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그 카카오톡방, 깨톡방 단톡방에 마홍일을 치시면은 또 그 머니투데이의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 방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은 편하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생방으로 보고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금 이제 리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리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리플이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물려있는 코인들이 오르냐 마냐, 또 어떤 코인들이 오를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낌을 좀 다르게 갈 건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앞으로 어떤 코인이 조금 더 크게 오를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뽑아서 지금 메이저 코인이 아니더라도 갓 상장한 지금 신생아 코인부터 또는 어떤 ICO, 어떤 부분들을 마구잡이로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저희 또 팀이 있거든요. KW 트레이딩 약간 통계 분석팀, 또 저의 또 여러 가지 정보력, 그리고 또 직접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합축해서, 그리고 트레이딩적인 눈으로도 봐서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를 뽑아서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데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어제도 실시간적으로 내용을 받았거든요. 자, 네, 이더리움이 상용화되려면 속도가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 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올라갈까요?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좋나요? 자,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나온 질문 중에 전부 다 대답하다 보면은 또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는 부분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로 전환하면 더 좋나요? 포스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POW 방식은 말 그대로 채굴 방식이에요. 채굴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먼저 CPU, GPU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고, ASIC이라는 비트메인에도 한 채굴 전용 기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비트알릭이 왜 채굴 방식이 아닌 그 발행 방식, 그러니까 포스는 발행 방식이거든요. 그냥 딱 발행하는 거. 왜 발행 방식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속도를 높이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채굴을 그냥 개미들 일반인들이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 기관형 아니면 특정 고래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세팅을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해버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블록체인이란 뭐야? 뭐
다 같이 이제 어떤 그 블록체인으로 뭔가 서로 중간 집권화를 탈피하자는 건데 한쪽에서 너무 많이 채굴해 보니까 거기서 중간 집권을 해서 그 채굴한 이더리움을 가지고 수급 조절을 본인들이 해버려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특정 고래들, 특정 채굴 업체들만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비탈릭이 말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냐? 특정 고래들의 도박적 성향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 대형 채굴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채굴하기 힘들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굴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난이도를 이빨에 높여버리면,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할게요. 난이도를 많이 높여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되죠. 전기세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채굴자들이 지금 이더리움 가격보다도 원가가 더 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또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뭔가 또 이거 더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채굴자들의 반발 때문에 미뤄졌어요. 하지만 비탈릭 같은 경우는 포스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억 2천만 개로 딱 집어넣고 포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좋습니다. 왜냐? 다음 주부터는 어떤 코인이 이제 앞으로 커질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실전 코인에서는 POW 방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무작위로 많이 채굴한 양의 그 코인을 거래소에 던져버리면 가격이 망가져요. 네. 하지만 이 포스 방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갑자기 나오는 돌발적인 악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채굴소에서 어떤 코인을 엄청나게 채굴했을 경우에 그 양을 어떻게 수치로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재가 언제나 상존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기본은 누군가 많이 던지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포스 방식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히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그 토큰들은 이더 스캔을 해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이니까 그게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체크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강력한 그런 채굴 방식들이 있으면은 이 가격이 갑자기 폭락되는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되려 더 악재가 상존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기 힘든 거죠. 우리는 샀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지만 POW 방식이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장점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차를 볼 때 사고가 언제 날지 몰라서 장갑차로 막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속도가 늦어지겠죠. 네, 기름값도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요런 단점이 있는 게 POW 방식입니다. 근데 POS는 그냥 이제 POS는 그런 좀 담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루미늄 재질로.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좀 크게 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노드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노드를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운영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에어백인 거죠. 네, 에어백만 잘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모로 안정성이라는 걸 다른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POW에서 POS로 바뀌는 거는 상당히 좋고 반발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코인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POW 방식보다는 POS. 그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은 맞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이 지나가는 걸 보면 POS 방식을 채택한 게 훨씬 더 비전성이 있다. 왜냐? 상존하고 있는 그런 악재가 줄어드니까라는 부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더리움과 이오스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라는 부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이오스 이거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사실 둘 다 메이저예요. 메이저인데 어떤 게 더 괜찮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가격 상승력이 더 높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상승력이 조금 더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2만 원, 네, 22만 3,200원인데 업비트 기준으로요. 자, 지금 이 가격에서 는 사실은 이오스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저점 라인으로 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중성과 플랫폼과 또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또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런 부분, 가격 상승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오스의 상승력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력. 만일 이더리움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오스가 더 낫다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낫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요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네, 카카오톡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뭐 미리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보고 여러분에게 바로 실시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질문 내용 봐볼게요. 네, 방금 설명해 준 것도 나왔네요. 자, 우선 쭉 봐보고, 오케이. 자, 이더리움 뎁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트랜잭션 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은, 박진성 전문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분석가 박진성입니다. 현재 물론 이 단계에서는 이더리움은 아직 상용화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이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 원래 제가 이제 대표님과 이더리움이나 이제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정말 많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거래 내역을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저장을 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당히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덴 네트워크는 별도의 블록체인 밖에 채널을 생성을 해서 그 채널을 생성을 할 때 한번 수수료를 내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사실상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났을 때 마지막 거래가 닫힐 때만 이제 채널을 닫아서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단 2번밖에 들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있고요. 이게 일단 디앱이 상용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플라즈마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는 이제 블록체인 밑에 별도의 하위 블록체인을 생성합니다. 이게 차일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에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래 속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1차선 도로밖에 없다면 정말 엄청나게 막히겠죠. 하지만 이 샤딩은 이 노드를 각각 그룹으로 나눠서 그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샤딩과 이 라이덴 네트워크, 이 플라즈마 이 세 가지가 모두 성공하게 된다면 디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뭐 계속 한번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 형님한테, 네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더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또 내용들 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박진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을 때 또 봐봤는데 디앱이란 무엇인가, 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앱 하는데 디앱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은 또 막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내용을 학술적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원래 사실 외환 딜러 출신이고 또 해외 선물이랑 또 FX 마진을 계속 거래를 하면서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시카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만났고 사람들을 강의를 했고 또 돈을 버는 분들 아니면 엄청나게 손실을 한 분들을 계속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특징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어떤 가격을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고 또 기다려서 판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판 사람들이 더 수익을 많이 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았거든요. 참 신기하죠.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더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려도 너무 뭐 산천포로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코인을 만들어서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코인을 만들 때는 코인을 만들어서 흥행이라는 걸 해야지 성공을 해야 하는데 흥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는 꼭 공부를 잘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마케팅적인 요소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비트코인의 그 흐름과 시장 전망과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자.
뭐 DApp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이걸 뭐 학술적으로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바탕화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거 쓰면은 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냥 플레이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더리움을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더리움으로 가장 크게 손해를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진짜 10만 원대 초반대부터 사서 200만 원대까지 가져갔지만 내려올 때 100만 원대 초반에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0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 돈을 번 거보다도 더 투입한 돈이 많았고 근 20억이 한 4억 정도로 줄어든 그런 전 솔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앵커도 아니고 저는 전문가고 또 저의 프로를 할 정도의 공신력은 있습니다. 네. 공신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가장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많은 우리 진짜 유명한 뭐 로저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커뮤니티를 하고 또 강연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더리움의 ICO 가격을 들었어요. ICO 가격을 정말로 350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1,000원에 상장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23만 원이 지금도 700배 가량 되고요. 네, 거의 250배 정도 가량 되는 거죠. 자, 와, 진짜 그 사람들은 아예 엄청난 부를 이미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땐 비탈릭보다도 돈을 더 번 사람도 있어요. 비탈릭 같은 경우는 만들었지만은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언가 엔지니어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부분에 좀 창출이 되어 있고 우리 같은 투자자 사실 머니투데이 자체가 재테크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얼마나 상승하는 건데 그 부분에 봤을 때 시장에 올라가서 이미 상승되는 거 들어가는 거는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초반에 저점, 초반 상승, 신생아 때부터 잘 들어가서 잘 크는 걸 먹으면 더 큰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앞으로 코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이제 주식에도 종목 추천하듯이 코인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네, 캐토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답변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코인과 토큰에 하고 코인 토큰 하는데 요거 짧게 진성 전문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코인과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넷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은 다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코인을 사용한 것을 대부분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큰들은 다 플랫폼 코인에서 어느 정도 뼈대를 다 따와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토큰들은 다 자체 블록체인이 없고요. 이 블록체인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도 다 그 플랫폼 코인의 거래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그런 차이점은 이제 자체 블록체인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 사실 그 이더리움 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요게 생긴 이유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박진선 전문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다오 사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 다오 사태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크게 4가지 이제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프트 포크를 통한 해결 방식, 두 번째로 하드 포크를 통한 해결 방식, 세 번째로 그냥 내버려 둔다, 네 번째로 다오에서 이제 알아서 해결한다 이 방식이었는데 먼저 소프트 포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포크라는 게 포크로 기존의 것을 찝어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것을 포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소프트 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하드 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거죠. 이걸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 이 이더리움 개발진들은 결국 이제 사람들은 투자금을 회수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해킹 직전에 다오 해킹 직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하드포크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 됐고 기존에 있던 코인은 사실상 폐기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투자자들이 블록체인은 원래 건드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있다고 많이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었고 이제 하드포크를 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적으로도 뭐 한번 그 다오 사태가 있었으니까 안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약간 발전하는 코인이거든요. 자,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카카오톡 보면서 또 얘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더리움의 현재 유통량과 발행량, 네,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발행량 자체가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그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딱 수렴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1억 2천만 개의 발행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끊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개면은 상당히 많은 건 아니죠. 네. 자, 왜냐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 100억 개잖아요. 자,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뭐 대부분의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습니까? 라는 부분. 네. 자, 요거 박진원 전문가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ETF 그 SEC라고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에서 아직 우리는 ETF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라고 대표가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내년쯤에는 ETF 승인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ETF 승인이 난다면은 이 ETF라는 것 자체가 코인을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큰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쪽이나 금융계열 쪽에서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와서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릴게요. ETF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채권 뭐 상품인데 이걸 우리가 우리 말로는 바스켓이라고 해요. 바스켓 안에 이제 들어가는 코인들은 급등이 나올 거다. ETF이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은 바스켓은 어떤 게 넣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오스도 들어가겠죠.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바스켓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코인들은 당연히 ETF 승인과 함께 엄청난 급등을 할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서 사면 오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22만 원의 이런 가격은 사실 정말 저 옛날에 있는 호랑이적 가격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자,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상승하면 또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기관이나 어떤 특정 그 사모펀드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은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이 바스켓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스켓 ETF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생 코인 같은 경우는 POW보다 POS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게 지금 가격을 이제 많이 사면 오른단 말이죠. 오르는데 이 오른다는 걸 알고 채굴장에서 너무나 채굴해가지고 이 가격을 깨버리거나 무언가 악재적인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사실 바스켓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거 뭐 악재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발행 방식을 넣을 겁니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도 아예 발행 방식 중에 대표적인 리플을 굉장히 또 행정부와 마케팅부가 만났죠. 그만큼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발행 방식이 예전에는 이거 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더 좋게 보고 더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 바스켓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또 바스켓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실생활에 쓰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뽑을 코인들은 말 그대로 포스 방식이면서도 실생활에 쓰이면서도 이 바스켓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이 바스켓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리고 ETF 승인에 대한 날짜를 조금 민감하지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내년 2월 정도에는 전반적인 윤곽이 거의 다 99%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면 4개월 남았죠.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은 코인 시장이 그리 좋다고 보긴 힘들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스켓에 들어갈 만한 알트들을 잘 골라서 미리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엄청난 그런 수익들 많이 사실 가져갈 수 있는, 사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는 내 신분 상승하기 힘들잖아요.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투자를 놓고 봤을 때 데려다 이런 저점 라인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ETF 뭔가 윤곽 나오는 것도 4개월 남았고 그리고 그럴 때 바스켓으로 많이 큰 돈이 들어온다면 큰 상승이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카카오톡방 뭐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네, 고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더리움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ETF도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지금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싼 가격이에요. 네. 앞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알트나 신생 코인들을 좀 급등 여력이 있는 것들로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대표였습니다. They're volunteers. I'm not paying them anything. So I'm really, really grateful for all the work they've done. Can you please, could all the volunteers stand up and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 혹은 인물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이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엘프의 이준범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JB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계신데 네. 그래도 일단 처음이시니까 저희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을 맡고 있는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엘프의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고 그리고 한국이 저희 엘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뭐죠? JB라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외국에 조금 어브럽틀리하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보통은 영어 이름을 짓고 그쵸. 가거든요. 제가 그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요. 너무 급하게 가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옆에 있는 짝꿍이 저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해가지고 제가 준범이라고 했더니 너무 이름이 힘들다 발음하기. 이름이 너무 그래서 그냥, 길다. 네, 그래서 JB라고 부르겠다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오케이 JB 해갖고 이제 JB가 거의 굳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JB리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기도 하죠. 가족 말고는 거의 다 JB라고 부르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이 엘프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작년에 이제 9월에 런칭하고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의미로 엘프 어떤 프로젝트인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엘프는 이제 엘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 결국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이끄는 겁니다. 블록체인 상용화라는 이제 블록체인과 비즈니스를 접목을 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이끄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 현존하는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딜리버리 아니면 새로운 이제 서비스 모델을 이제 애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네. 이제 완전히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그런 인더스트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여튼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저희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블록체인 개발에 펀디멘탈이 되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빠른 속도 그리고 또한 이 개발자분들이 그 개발자분들과 기업체 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런 다양한 본인들이 필요한 환경 같은 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 그런 유연성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저희의 좀 더 세부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오늘 엘피와 함께 네, 저희의 마스코트인. 그렇죠. 귀여운 엘피와 함께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칭한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제 많은 일들 중에서 저희가 로드맵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 8월이었죠. 이 테스트 네트워크 성능이 이제 1500 TPS에 달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15000 TPS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실현이 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네, 저희는 이 15,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서도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이런 저의 모든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들 중에서 10,000 TPS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유일한 그런 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부심. 굉장히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저희 기술적인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의 클라우드 노드 또는 클러스터 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네. 병렬 처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컨셉입니다. 병렬 처리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CPU에서 코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개 대신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직원분들이 계시고 8분이 직원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한 개의 창구만 열려 있고 8분들이 모두 다 그 창구에서 한 명의 손님을 순차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8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사실상 2명일 때는 1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훨씬 빠르죠. 하지만 3명, 4명부터는 2명과의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창구가 하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도에 리밋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 8명이라는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창구를
컴퓨터를 8개나 뭐 4개로 열어서 한 창구에 한 명이 있거나 아니면 한 창구에 2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손님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보는 게 이것을 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프도 이런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블록체인들이 다 하나의 노드에서 이 트랜잭션들이 들어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프는 엘프 안에서 노드 하나의 안에서 이제 120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여러 이제 세그멘트로 나눠지게 돼서 이 세그멘트들이 트랜잭션들을 상호 관련이 없는 것들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병렬 처리가 없는 엘프 네트워크의 노드에서는 네. 한 1600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8코어 16GB 램의 컴퓨터, 기존에 약간 게이밍 컴퓨터 같은 것의 기준을 들었을 때 한 1500, 1600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병렬 처리 120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한 6000에서 6500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한 4-5배의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병렬 처리가 이제 TPS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이 병렬 처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 노드입니다. 저희는 노드 하나하나가 네.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 또는 하나의 완전 전체적인 클라우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의 한 부분을 노드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 유연성입니다. 이 하나의 컴퓨터를 예를 들어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프로세싱 파워의 니드가 더 커지게 되면 이 컴퓨터를 이제 더 크게 노드의 파워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컴퓨터 하나가 노드인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CPU를 더 늘려면 마더보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컴퓨터를 제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런 버추얼 머신을 이제 하나의 노드로 쓰게 되면 CPU라든지 스토리지 캐패시티를 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트랜잭션이 적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잭션 니드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더 캐패시티가 많아지고 할 때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런 것을 스케일러빌리티 얘기를 할 때 늘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위아래 이렇게 살짝 변동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감축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보통 블록체인들도 사실 클라우드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봤자 결국 창구가 하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효율성은 이제 떨어지게, 마지널 그렇죠. 베네핏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국 저희가 만들어낸 15000이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쓴 컴퓨터의 사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코어의 이제 16GB 램 컴퓨터 서버 5개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 DPoS 기반을 쓰고 있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그런 노드들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렉이랑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훨씬 더 높아지고 하면서 더 큰 숫자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좋은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이 멀티 체인이 사실 타 플랫폼과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네. 저희가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내년 3월에 메인넷, 내년 1월, 3월 사이에 메인넷 런칭이 예정이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어쨌든 생태계 확장에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자 어떠한 전략을 좀 펼칠지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하거든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메인넷이 플랫폼들이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이제 그렇죠. 코드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D앱들의 숫자 그리고 트랜잭션의 카운트 유저들 숫자로 인해서 그 하나의 플랫폼의 석세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엘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엘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2개의 타겟 마켓이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기업체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환경을 찾고 있는 그런 D앱들이 저희의 이제 2가지의 가장 큰 타겟 마켓입니다. 봤을 때 이제 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기존에 공개가 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본인들의 이제 기업체들에 맞는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필요하신 그러한 블록체인의 환경이 딱 제공이 되는 블록체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모든 회사에서 다 이메일 서버를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서비스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엘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멀티 체인 그런 사이드 체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 개발자들 분들과 그리고 기업체들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듈라라이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 체인이 프라이빗 체인이 될 것인가, 퍼블릭 체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퍼블릭 체인이지만 우리만의 일렉티드 노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따로 그 non-merge 마이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컨센서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의견을 결정을 하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가, 여기 모든 토큰 홀더들의 사이드 체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토큰 홀더들의 의견이 필요한가, 아니면 일렉티드 노드들만의 의견이 필요한가, 아니면 또는 어떠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군가 3-4명의 의견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기업체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굳이 다른 우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처음 그라운드업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저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디앱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디앱들을 봤을 때 굉장히 생각하기 쉬운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채팅 같은 메신저 같은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더 스페셜라이즈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메디컬 레코드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나의 크레딧 카드 스펜딩을 쉐어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트랜잭션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만의 컨트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이제 특별한 환경이 있어야 하는 블록체인 디앱들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저희가 인큐베이트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로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디벨로퍼 펀드나 아니면 이런 그 해커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디벨로퍼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물론. 근데 그 모집하는 거에서 떠나서 이제 그분들을 인큐베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상 그 BD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희는 좋은 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진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곧 또 자세히 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 엘프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의 소통 같은 걸 사실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 팀인데 사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질문도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엘프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랑하는 시간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 엘프 물론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가 꼭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아무래도 저희의 팀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네. 스타트업이고 이제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새로운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뛰어들려고 하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서로 프로젝트 간에도 그리고 이제 여러 블록체인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사이에서 이제 아트리션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뭐 저기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 굉장히 네. 이런 무빙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저희 엘프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개발자 한 분 빼고는 네. 아직까지 아무도 엘프를 떠나신 분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는 직원들은 저희 엘프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고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포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 포칭이 많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고 엘프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저희 팀에 대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열정이 많고 네. 자부심이 셉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준범 한국 총괄의 최근의 주요 활동이라든지 앞으로의 한국 마켓에 대한 뷰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한 30% 정도가 외국 기자분들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바이라인이나 오피니언 피스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에 제가 한 30%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한국 시장이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글로벌에서 봤을 때, 아니면 좀 더 이제 오브젝티브한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도 핫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비해서 조금 더 작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면이 많은데 외국에서 봤을 때, 외국 기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개발 자체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도입이 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 블록체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 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립토 커런시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보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가 세틀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블록체인은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믿고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따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지만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크립토 커런시도 좀 이해가 되고 좀 더 오픈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때가 되면 굉장히 또 다시 준비된 그런 마켓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마켓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믿음이 강한 편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엘프의 멀티체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저희가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 플랫폼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멀티체인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 체인 대부분 사이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메인 체인에서 어느 정도 트래픽을 옆으로 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컨셉이 많습니다. 메인 체인에 트랜잭션이 많거나 네. 메인 체인에서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이드 체인이 그것을 도와주는 약간 샛길 같은 컨셉인데요. 엘프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드 체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유니크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그렇죠. 체인에서 네.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것만의 특유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엘프의 사이드 체인은 이제 다른 사이드 체인과 다르게 이것만의 이코시스템, 이것만의 완전한 그런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을 찾고 있는 다른 기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디벨로퍼 분들이 거기에 조인을 하셔서 그것만의 이제 생태계를 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인 체인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을 모은 것을 저희가 이제 멀티 체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가 이제 이 블록체인 외에서의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러한 생태계를 꾸리면서 다양한 일들, 다양한 이제 다이나믹들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저의 수견과도 같은. 이거. LP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말을 하자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엘프의 꾸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의 지금 가격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저의 약간 어떤 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저 엘프는 처음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저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는 훌륭한 블록체인 그리고 기업체들과 이런 디앱들이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완성해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BD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항상 이제 저희 커뮤니티 분들에게 저희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꾸준함이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페이오프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넷 페이지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엘프의 이준범 대표와 함께했고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